안녕하세요. 조아나의 아일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어떻게 죽지 않고 살고 계신가요? 삶과 죽음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잠시 멈추고 앉아서 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 이상 평소에 잘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이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잡지 에디터로 일할 때 국카스텐 프런트맨 하현우를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하현우의 왼쪽 팔에는 국카스텐의 거울, 인트로 악보가 문신으로 새겨져 있더라고요. 상상마당 라이브홀의 그때 지하 대기실이었는데, 원래 처음에는 이제 공연 전에 30분으로 예정돼 있었던 인터뷰를 이제 공연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이어서 했고, 또 우리는 자리를 옮겨서 그날 자정이 넘길 때까지 서너 시간을 더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현우가 저랑 인터뷰하기 전에 그 직전에 이제 다른 매체랑 인터뷰를 했다가 그 친구가 한 발언이 굉장히 악의적으로 편집이 돼서 나가서 좀 자신이 조롱거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좀 상처를 받은 뒤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좀 마음을 좀처럼 안 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결핍도 상처도 많은 걸 알아채고 저 역시 제 결핍과 상처를 보여주면서 조금씩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면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심은 통한다고 이렇게 제가 먼저 마음을 열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 친구도 저를 조금씩 믿어주고 또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대화를 하고 인터뷰를 해본다면서 고맙게도 마음을 나중엔 정말 활짝 열어줘서 아주 좋은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 시간이 꽤 오래 지나서도 지금도 이제 국카스텐 팬들이 찾아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역시 진심은 통하는구나. 그리고 오래오래 가는구나 하는 걸 배웠어요. 하현우와 인터뷰할 때 저는 파운드라는 인디 잡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하현우가 방송을 타고 이제 나중에 대중에게 훨씬 더 많은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전에 홍대 인디 씬 안에서 굉장한 이제 마니아층을 거느리고 있던 때였죠. 워낙 라이브 실력으로 정평이 나기도 했고 또 처절한 무대 매너가 홍대 팬들을 정말 미치게 했죠. 근데 그때가 국카스텐뿐만 아니라 검정치마 10cm 장기하 얼굴들 우리 또래 세대의 인디 밴드들의 붐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30대 초반의 하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옮기는 그의 말은 그 순간의 그의 생각이에요.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지금 그는 다르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날 밤에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해답은 결국 죽음이라고 하현우가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삶이라는 울타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근본적인 방법은 죽음뿐이라고. 그런데 자기는 그 답을 스스로 선택할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겁이 많아서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가 대신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마치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무대 위에서 자신을 절박하게 태우는 것. 제가 그때 하현우와 인터뷰를 하고 이제 대화를 오랫동안 나누고 나서 느낀 건, 이 친구가 말을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 친구가 선택한 건 절망이 아니구나. 이 자신이 겁이 많아서 죽음을 택할 수 없어서 그 대신에 그가 택한 게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뜨거운 삶이었구나. 바로 무대였죠. 목이 쉬고 다리가 풀릴 때까지 몸을 태우는 무대. 완전한 탈출을 가질 수 없다면 적어도 매번 조금씩은 거기 닿아보려는 몸부림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현우 인터뷰의 카피를 찬란한 발악이라고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자신을 태우려고 올랐던 그 무대가 그를 점점 더 큰 무대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하현우는 그걸 애초에 노리지 않았거든요. 그저 자신이 절박했을 뿐인데 그 절박함이 사람들을 흔들고 또 사람들이 팬이 되어서 그를 더 큰 자리로 밀어 올려주는 거죠. 그가 원한 건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이었는데 세상은 또 그걸 성공이라고 불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사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유튜브에서 80살이 된 의사 가버마테의 이야기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이 가버마테는 저는 책으로만 접했는데, 가버마테라는 사람은 평생 중독과 트라우마를 연구했고, 임종을 앞둔 사람들과 아주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해외 유튜브 인문학 채널에 나와서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는 5가지 후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 용기가 없었던 것, 너무 열심히 일한 것,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없었던 것, 친구들과 멀어진 것, 자신에게 행복을 허락하지 않은 것. 이게 호주의 호스피스 간호사 브로니 웨어가 임종 환자들의 곁에서 듣고 정리한 목록, 책으로 낸 목록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마테가 흥미로웠던 건 이 후회들을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이 생존의 결과로 읽어냈다는 점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평생 트라우마를 연구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비겁해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걸 학습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들을 몰아붙인 건 대개 선의였지만 그 선의 밑에는 자기 존재를 어떻게 해서든 증명해야 한다는, 스스로도 잘 알아채지 못하는 오래된 허기가 있었다고 그는 분석을 했어요. 마태가 말한 5가지, 죽기 전에 후회하는 5가지 중에 저는 유독 첫 번째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바로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 용기가 없었다는 후회 말이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무거웠어요. 이 하연우라는 사람은 정반대였어요. 그는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때 제가 만난 하연우는 세상이 더럽다고, 인간이 역겹다고, 자기 역시 그 역겨움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혐오를 굉장히 인지하던 친구였는데, 그걸 또 저랑 인터뷰하고 대화하는 내내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하연우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남들은 세상을 참을 만해서 참는다고 하는데 자기는 이 세상을 정말 더럽고 역겹고 이래서 정말 참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 그가 유일하게 순수하다고 믿은 영역이 음악이었습니다. 하연우에게 음악을 한다는 건 정신적으로 변비에 걸리지 않으려는 배설과 같다고 자신은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대목에서 저는 저의 지난 날을 떠올려 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 서울에서 패션 잡지에서 일했을 때 저는 뭐가 되고 싶냐, 뭘 하고 싶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사실 없었고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는 항상 그냥 막연하게 부자가 돼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그리고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고 성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막연하게.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성공이고 뭐가 부자고 뭐가 인정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그런데 또 그 욕망은 절실해. 제가 그때 지하철 타고 당산역을 지날 때마다 이 지하철이 지상으로 얼굴을 빼꼼 내밀던 순간이 있었는데 마감으로 야근하고 새벽에 택시 타고 양화대교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창밖으로 이 한강변을 수놓은 아파트 불빛들이 막 있어. 너무 예쁘죠. 항상 이제 저는 생각하는 거죠. 나도 저 불빛을 언젠가 하나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이제 출퇴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깨달은 건 제가 그때 대상 자체를 원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 아파트 불빛 하나를 원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다들 그 불빛을 욕망하니까 서울에 살면 그 불빛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나도 그 빛의 조각 하나쯤은 가져야 할 것 같다. 라는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했었던 거죠. 그런데 기자로 일하면서 제가 실제로 이제 한 일이 그 불빛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거였잖아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명성 있고 부와 명예를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랑 마주 앉아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정작 그 불빛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미 빛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없어요. 밖에서 봐야 그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는데 그 밖에서 들여다보던 그 관찰자만이 볼 수 있는 풍경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더 바라고 지금보다 더 갖고 싶고 지금보다 더 예뻐지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고 이런 욕망을 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제가 조금씩 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 내 욕망은 저 불빛 중 하나를 가지는 게 아니었구나. 그럼 내가 잘하는 건 뭐지?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내 피부에 새겨진 감각은 이런 풍경을 예민하게 바라보고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 이런 걸 할 때 나는 이제 희열을 느끼는구나.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서울이어야, 뭐 한국이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세상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관찰 대상이 더 넓을수록 좋은 거죠. 그게 바로 제가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한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조금씩 바깥을 향하던 그 시선이 저 자신에게로 이제 옮겨온 거죠. 그 전까지 저는 정말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뭘 할 때 행복한지조차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서른이 넘어서도. 그러니까 제가 이 세상에서 저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이 하현우라는 사람도 원하는 걸 쟁취한 뒤에 몰락을 노래로 즐겨서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붉은 밥 EP 나왔을 때 평론가 신영철이 말한 그 몰락의 에티카에 나온 그 숭고한 몰락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원하는 걸 손에 쥔 뒤에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자리라고 하현우가 말했었어요. 저는 그 말을 자신이 빛이 돼버려서 풍경을 잃어버린 그 제가 만났던 그 수많은 화려한 얼굴들 중에서 이미 보고 있었고요. 제가 그 뒤로 한동안 허무주의에 잠겼습니다.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시 손에 쥐었다고 착각할 수는 있어도 결국 내 것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감각이었어요. 결국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저는 해외의 그 망망대해 작고 외딴 섬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이빙을 배우고 강사가 돼서 다이빙을 가르치면서 살았죠. 거기서는 뭐 명품 옷도, 신발도, 뭐 화장도, 명함도, 명성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저는 그저 이 세상에 없어도 되는 정말 먼지 한 톨에 불과했으니까요. 이 공기 탱크 하나에 의지해서 수중세계의 규칙을 따르고 물의 압력에 몸을 맡기고 살아 돌아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그날의 목적이었어요. 살아 돌아오기. 정말 심플하게 그지 없었죠. 서울에서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것들이 거기에서는 전부 무용지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섬에서도 저는 완전히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는 여전히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가르치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다이빙 잘하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서열을 매기고 그 매겨지는 감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시절을 파라다이스의 번아웃이라고 책에 썼는데, 이 환경을 통째로 바꿔도 이미 제가 30년 넘게 몸에 밴 이 습관이 그 환경을 좀처럼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이 채찍을 든 사람이 사라져도 저는 저를 계속 스스로 채찍을 때리면서 또 몰아세우고 있는 걸, 아, 정말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전염된 병을 제가 그대로 그 섬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었죠. 그런데 제 그런 생각의 습관을 정말로 뿌리째 흔들어 놓은 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죽음이었어요. 관념으로서의 죽음이 아닌 제가 실제로 겪은 죽음이요. 제가 일하던 그 다이빙 센터에 클로드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 멘토이자 이제 그 다이빙 센터의 매니저였는데 영국 친구였어요. 클로드는 처음에는 좀 되게 시니컬하고 되게 차갑고 이랬는데 굉장히 심드렁하고 그래서
저랑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친한 친구가 되고 멘토이고 또 다이빙에 대한 뭐 가르치는 철학이라던가 세상을 보는 시선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배운 친구였어요. 뭐 그쪽 친구들이랑은 뭐 나이나 이런 거 없이 뭐 존칭이나 이런 거 없이 친구처럼 지내기 때문에 친구라고 할게요. 굉장히 그 영국 친구 중에서도 정말 심각하게 시니컬하고 심드렁한 사람이었는데 뭐 잘 감탄하지도 않고 뭐 좀처럼 들뜨지도 않고 항상 뭐 그게 뭐 그런 그가 유일하게 진심으로 사랑했던 게 다이빙이었죠. 어느 날 제 친구 클로드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바로 전날 밤까지만 해도 그 클로드가 그 프리미어리그 영국 친구니까 중계를 보면서 첼시가 이겼다고 막 해맑게 웃고 영국에 있는 그 부모님이 보내준 그 하리보 젤리를 먹으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당일날 아침도 다이빙 코스 교육이 예정돼 있었고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음날 새벽에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그 친구가 늘 입고 다니던 그 첼시 유니폼이랑 옷가지들을 아주 깨끗이 세탁해서 가지런히 개어놓고는 떠났더라고요. 이 다이버들은 서로의 호흡을 물속에서 이제 내쉴 때 만들어지는 이 공기방울 모양으로 서로를 인식을 해요. 아, 이 친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구나. 만약에 버블이 안 나오면 이제 호흡을 참고 있는다는 거니까 다이빙에서는 절대 호흡을 참으면 안 되거든요. 그 묻해서 이제 이 육지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를 알 수가 없죠.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근데 물속에서는 이 버디, 같이 다이빙하는 친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물속에서 함께 그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다이빙하면서 그 서로의 호흡, 숨을 살아있음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세상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갑자기지만 사실 그의 입장에서는 갑자기가 아닐지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하연우와 나란히 놓고 보면 또 이상한 대비가 생겨요. 겁이 많아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있고 또 클로드는 그 문을 실제로 열고 나가버렸죠. 그리고 그 클로드의 선택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제가 옆에 있으면서 친구로서 그걸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을 저는 그 친구가 떠나고 나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한동안 저는 그의 선택을 내가 미리 알아채고 막았어야 했다는 죄책감에 굉장히 오랫동안 좀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렇게 커다란 고통의 짐을 저와 그 주변 친구들, 사람들에게 폭탄처럼 내버려 두고 간 그 친구를 또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그 죄책감과 원망 사이를 오가면서 저는 그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허무감과 우울감, 무기력에 잠겨 있었고, 공황장애도 앓고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살면서 그렇게 죽음이 제 곁에 그렇게 가까이 머무른 적은 정말 처음이었으니까요. 그 클로드의 죽음은 오래도록 제 주변을 서성이면서 저를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더라고요. 그 상실 이후로 저는 죽음을 더 이상 사유의 대상으로만 두지 못하게 된 거죠. 그전까지 저는 뭐 욕망과 허무 사이를 머리로 오가고 있었고, 하현우가 죽음을 최고의 해답이라고 부르던 말도 그때까지는 저에게 굉장히 매혹적인 문장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로드의 죽음은 그 모든 걸 제 삶으로, 제 경험으로 직접 다시 쓰게 만들었어요. 죽음이 더 이상 뭐 문학적이거나 낭만적이거나 이 멋진 예술가나 철학가의 그 관념이 아닌 언젠가 올 일이 아닌 이미 내 곁에 있다는 실감 같은 거였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오랫동안 통제광으로 살았어요. 컨트롤 프리크라고 하죠. OCD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통제적이고 정리 잘해야 되고 뭐 자기 전에 가스불 껐나 뭐 다 확인해야 되고 이게 부모님이 어렸을 때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생긴 상황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이 상황이나 관계
저 자신에 대한 이미지까지 항상 이제 통제하고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손에서 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확실히 받아들인 게 그 클로드를 떠나보내고 나서, 아, 우리는 결국 모두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나는 그 무엇도 통제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말이죠. 이 하현우의 팔에 이 거울이라는 악보가 있듯이 제 몸에도 여러 개의 이미지와 문장이 새겨져 있는 이 타투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그 타투 중에 하나가 이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 제목 Non je ne regrette rien이고요. 그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영화 프랭크에 나온 커다란 가면을 쓴 프랭크. 저에게 프랭크는 인디 정신으로 살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얼굴을 벗고 자기만의 가면을 쓴 채로도 진짜일 수 있다는 믿음을 준 영화거든요. 제가 그때 뭐 타투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두 가지 타투를 하면서 좀 동시에 다짐했던 것들이 있어요. 후회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남들이 정해놓은 얼굴을 따르지 않아야 되겠다. 제가 해외 생활을 하면서 만난 그 프랑스 친구 중에 줄리앙이라고 있는데, 줄리앙이 이 타투를 보고 그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인간이 후회하지 않고 할 수 있겠냐, 뭐 이렇게 좀 약간 냉소적으로 얘기를 했던 친구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랬죠.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은 후회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후회를 끌어안은 채로도 계속 나아가겠다는 다짐이라고. 그런데도 지금도 남는 후회가 하나 있어요. 그때 좀 더 용기를 내서 내 목소리를 더 낼걸. 누군가 나를 함부로 규정하고 판단할 때 아니라고 더 분명히 말할걸. 이건 가버마테가 첫 번째로 꼽은 후회와도 같아요. 다른 사람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 용기.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땐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 화장하고 옷을 고르는 그 순간부터가 시작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 말이죠. 저는 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이었고 분위기를 망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꽤 노력을 했답니다. 근데 그때 참 좋았던 건 2010년대 뭐 초반 뭐 이랬는데, 그때가 거의 잡지 산업의 마지막 불꽃이 파르르 피어나던 때여서 그때 잡지 기자로 일하면서 정말 낭만적인 일들이 많았어요. 그때 제가 그 아레나라는 남성 패션지에서 일할 때 그 군대에서 제 칼럼을 읽고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손편지를 보내오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이 GV나 뭐 뮤지션들 북콘서트나 뭐 토크쇼 이런 거를 진행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과 비슷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서 함께 뭐 이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 나름의 굉장히 소수지만 이 다정하고 소소한 방식으로 이 소외된 우리들끼리 서로를 위로하고 안부를 전하고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본격적인 인스타그램의 시대가 시작되고 긴 글보다 한 장의 이미지, 나중엔 그마저도 짧은 영상이 모든 걸 이제 잠식해 가게 됐죠. 저는 늘 그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는, 소위 말해 트렌드를 놓치면 안 된다는 이제 에디터, 기자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의무감에 좀 자괴감에 괴로워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천천히 내 속도로 내가 보고 싶은 풍경을 좀 오래 이렇게 깊게 들여다보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또 그 직업적으로서 그때는 또 그 대세와 유형을 전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 대세에 맞춰야 하고, 근데 또 거기서 나 싫어, 안 해, 못 해 라고 할 용기는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후회로는 좀 남아요. 근데 저는 지금 그 후회를 이제 후회로만 남겨두지 않고 지금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요. 거대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신에 나라는 사람을 꾸준히 배우고 발견하면서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도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나를 귀히 여기면 다른 사람도 귀히 여기게 되더라고요. 반대로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남도 함부로 대하게 되고요. 이 세상은 결국 나로부터 시작한다.
내 마음이 지옥이면 천국 같은 곳에 있어도 지옥이고, 내 마음이 천국이면 지옥 같은 곳에 있어도 천국이다. 이게 제가 사람들이 지상낙원이라고 부르는 파라다이스 같은 섬에서 지옥을 겪으면서 배운 삶의 소중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무지성 긍정주의라는 게 도처에 있어요. 뭐 늘 웃어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잘 된다, 감사일기를 써라, 뭐 이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와서 제 시선에서,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하연우라는 사람은 그 흐름의 정반대에 서 있던 사람처럼 보이죠.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았던 그 정직한 비관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가서 닿았어요. 가짜 긍정보다 진짜 절망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는 거죠. 하연우가 계산 없이 쏟아낸 그 정직함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남은 거고요. 무대 위에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사람을 보는 일은 참 드물거든요. 관객들은 하연우의 절박함 안에서 자신들이 숨겨온 것들을 아마 잠깐이나마 마주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에게도 순수하다고 믿는 영역이 하나 있어요. 세상과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걸 정직하게 옮겨 적는 일이죠. 저는 늘 얘기했듯이 모든 현상이 왜? 라는 질문을 붙이고 그 사유를 하고 그 사유하는 과정 자체를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세상이 좋아하는 정답, 세상이 박수 쳐주는 정답은 아니어도 적어도 나만의 정답은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이 점점 짧고 자극적인 것만 원할 때도 저는 여전히 항상 긴 글을 붙들고 있고, 사람들이 너무 사족이 길어,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뭘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 해도 저는 그냥 그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뭐 누가 싫다, 그렇게 하지 마, 뭐 그렇게까지 해 라고 하는 거랑 제가 제 목소리를 내고 제가 생각하는 과정, 그 사유하는 과정을 즐기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경 안 쓰여요. 뭐 요즘엔 짧은 게 대세야, 뭐 요즘엔 몇 초 안에 후킹을 넣어서 뭐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돼, 시선을 사로잡아야 돼, 뭐 유행을 놓칠지언정 뭐 제가 본 거 있는 그대로 저는 기록하고 또 사유하고, 이것 또한 제 나름의 정직함의 한 형태고 또 제 삶의 한 형태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그 종말에 대처하는 캐럴의 자세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러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행성 하나가 지구를 향해서 막 돌진해 오고 있어요. 이제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한 7달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거대한 카니발이 돼요. 사람들이 이제 그래 어차피 죽을 거 이제 그동안 못 해본 거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억눌러 왔던 거를 막 터뜨려요. 거친 꿈을 쫓기 시작하면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캐럴의 부모님이 때 아닌 막 다자 연애를 하고 막 빨가벗고 다니고 크루즈 여행하고 막 동생은 막 스카이다이빙 해보겠다면서 막 하고, 그런데 이 주인공 캐럴은 그러질 않아요. 캐럴은 계속 회사에 나가고 이제는 쓸모 없어진 신용카드 값까지 꼬박꼬박 냅니다. 세상이 끝나가는데 카드값을 내다니요. 근데 이 시리즈의 에피소드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것들이 다 그 캐럴 나름의 삶에 대한 저항이었던 거예요. 거대한 부조리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매일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죠. 까미가 이 시시프스가 이제 매일 같은 돌을 이렇게 밀어 올리는 그 반복 속에서 인간의 존엄을 봤다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럴이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도 그와 다르지 않은 무게를 가진 거죠. 제가 서울에서 그때 도망쳐서 해외에 살면서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야,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부러워 라고 했거든요. 그럼 저는 그럴 때마다 씩 웃으면서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 잔인한 도시에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네가 제일 부러워. 저는 그래봐야 겁이 나서 도망친 겁쟁이였고, 그 서울에서 계속 하던 일을 하는 그 친구들은 적어도 그 무언가 맞서고 있는 전사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 꾸준함에 대한 존경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존경이 있어요. 정해진 결말을 알면서도 그 결말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매일을 그저 계속 살아내는 것.
말은 쉽지만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어려운 일을 우리 모두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지금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됩니다. 하연우가 죽음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완전한 해답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는 그 해답을 실제로 택하지 않았죠. 대신 곡을 쓰고 노래를 부르고 무대 위에서 탈진 상태에 이를 때까지 몸을 태웁니다. 완전한 탈출이 아니라 매번 조금씩 거기 닿아보려는 그 대체품을 택한 거였죠. 그게 바로 음악이었고요. 우리 모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사랑을 하고 노래를 하죠. 어차피 죽을 걸 알고 죽으면 다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이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부사를 사랑하는 이유예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부사가 제 삶을 지탱하는 것 같아요. 저는 경험주의자에 가깝거든요. 진득하니 앉아서 이 한 가지 학문을 오래 파고드는 사람들이 좀 부러울 때도 있고, 학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그거는 저랑은 잘 맞지 않는 방식인 것 같아요. 저는 몸으로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고 겪으면서 세상을 이해해온 사람이고, 그 방식이 저한테 잘 맞는 것 같고요. 이 책과 이론만으로 세상과 사람을 재단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잖아요. 세상에는 이런 학술적인 이론 하나로 담을 수 없을 만큼 정말 다양한 삶이 있죠. 직접 겪어보지 않고 다 안다고 말하는 건 정말 오만에 가깝고요. 그렇다고 또 나쁜 경험이 시간 낭비만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실패한 선택에서도 배우는 게 있죠. 다만 제가 살아서 직접 겪을 수 있는 삶에도 한계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삶을 직접 몸으로 다 살아볼 수는 없으니까 책과 이론이라는 간접 경험도 결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직접 겪은 것과 남의 손을 빌려서 배운 것을 함께 끌고 가려고 해요. 그 균형을 잡는 일 자체가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할 제 삶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연우가 무대 위에서 매번 조금씩 탈출을 흉내내던 몸짓이나 클로드가 마지막으로 개켜놓고 간 그 첼시 유니폼이나 그리고 제가 하루에도 이 육지 세상보다 물속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던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 물속에서 다른 사람의 호흡을 눈으로 확인하던 그런 순간들. 이 모든 걸 직접 겪은 후에야 저는 다음 문장에 이를 수 있었어요. 이성으로 비관하고 의지로 낙관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프랑스의 로맹롤랑에서 비롯해서 그람시가 옥중에서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 적어놓은 문장인데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경험과 지금 살아있는 제 몸을 근거로 삼을 때 저는 이 문장을 너무 사랑해요. 이성으로 보면 세상은 너무 어둡고 허무합니다.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모두 같은 곳으로 달려가고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또 의지로 낙관하기로 해요. 결말은 정해져 있어도 그 과정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삶은 살아볼 만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늘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죠. 하연우는 그걸 자기 안으로 태웠고 클로드는 그 문을 아예 열고 나가버렸고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을 뒤틀어서 남을 짓밟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전쟁이나 착취나 폭력, 결국 같은 그 유한성의 공포에서 갈라져 나온 다른 가지들일 뿐이죠. 저도 한때는 뭔가를 붙잡고 쌓고 증명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알아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 뿐이라는 것. 제가 그때 하연우와 인터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클로드의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스스로 물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와중에 나는 죽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은 그 뒤로도 뭐 정답 없이 오랫동안 저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건네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 후회하세요? 여러분은 나중에 죽기 전에 어떤 걸 후회할 것 같으세요? 이 가버마테가 말한 5가지 중 하나일 수도 전혀 다른 무엇일 수도 있겠죠. 다만 그 후회를 그저 끌어안고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를. 우리 모두 결국 같은 곳으로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살아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조아나의 아일랜드였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안전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만의 위도에 꼭 맞는 섬에서 편안히 머무르세요.